반갑습니다. 7단원 통일한국가 세계시민의 역할 부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북한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보통 요즘 사람들이 통일, 자,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무로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통일해야지, 거의 100%가 통일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통일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경제적 이유였어요. 경제적 이유. 그래서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은 못 살고 남한은 잘 사는데 남한이 북한을 계속 도와줘야 되니까 남한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북한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게 되면 남한 경제가 위축되고 또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요. 통일 비용이라고 해요. 통일 비용.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일하지 않고 지금 상태, 즉 지금의 분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분단 비용이라고 해요. 분단 비용. 그러니까 분단 비용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엄청난 국방비. 국방비에 우리 전체 예산, 정부 예산의 몇십 프로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북한이 서로 긴장을 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북한과 자유롭게 교류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어떤 피해라든지, 또 북한이 딱 길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그러니까 대륙으로 나아갈 때 육상 교통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비행기나 배를 띄우잖아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분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그걸 분단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이요, 분당 비용과 통일 비용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더 크다고 보냐면 분단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봐요. 이거 이해 가세요?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물론 이제 이거를 연 단위로 어떻게 계산을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빨리 분단 체제를 없애고 통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전망이에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통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쵸. 우리가 무슨 이산가족끼리 만나게 해야 된다, 끊어진 민족정기를 다시 이어야 된다, 이런 설명 필요 없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그런 내용도 나올걸? 그런 내용 안 나오네요. 그런 내용 안 나. 우리가 제가 전에 그런 시험 문제 낸 적 있어요. 뭐냐면 남북의 국토는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다.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를 딱 반으로 딱 쪼갰을 때 북한 지역에는요, 지하자원이 풍부해. 지하자원이 풍부해요. 그런데 산지가 많아서, 산지가 많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농토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농토가 부족해서 식량이 부족해. 이게 이제 북한의 특징이라면, 남한은 지하자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산지보다는 농지가 많아서, 물론 산지가 많긴 하지만 북한에 비해서요. 그래서 농토가 많아. 그래서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쌀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북한과 남한이 만나야 북한의 지하자원을 남한이 활용할 수 있고, 남한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북한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뭐라고 표현한다고? 남북 국토가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 라고 표현한다.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해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고. 그러면 남북이 서로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북한의 개방지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개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개방지역을 4군데를 만들어 놨거든요.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 나진선봉경제특구, 금강산 관광특구. 이걸 각각의 지도로 살펴봅시다. 지도로 보면 자 나진선봉경제특구는 여기 나진선봉이라는 동네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한경북도 끄트머리에. 뭐 어디랑 가까워요? 러시아랑 가까워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둘과 북한, 이걸 삼각무역이라고 해요. 삼각무역. 그래서 러시아와 교류할 수 있다라는 커다란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그 끄트머리, 여기 신의주 여기 알죠? 위화도 회군했던데 여기가 신의주 특별행정구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중국, 특히 이제 북경이 이쪽에 있으니까 중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특구는 여기는 이제 금강산에 놀러 가려고 이제 남한의 현대그룹이 집중적으로 개발했던 곳이 금강산 관광특구죠.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는 개성공업지구는 여기 평양이랑도 가깝고 서울이랑도 엄청 가깝고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서로 경제적인 교류를 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개성공업지구죠. 그래서 이렇게 4군데의 개방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과 관련된 내용은 뭐 백두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수정할게요. 여러분 여기 헷갈릴 부분이 뭐냐면 강수량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백두산은요 강수량이 풍부해요. 적어드릴게요. 강수량이 풍부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것 같아요. 겨울에는 비교적 강수량이 적고요.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헷갈리지 마세요. 백두산은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이다.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에 어쨌든 군사적인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서 생태적으로 많이 보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라는 내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되면 뭐가 좋냐?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대륙으로 나아가는데 철도를 개설할 수 있고 그래서 일본과 대륙, 즉 해양과 대륙을 잇는 어떤 경제적이고 교통에 있어서의 요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갈등이 벌어졌을 때 중재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뭐 좋은 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작년도 거에 36번 한번 볼게요. 자료 가에 들어갈 북한의 개방 지역은 어디일까요? 아이고 자꾸 이동을 하네요. 좀 전에 살펴봤던 지역이죠. 그래서 91년에 지정된 북한 최초의 개방 지역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뭔가요? 나진선봉 경제특구가 되겠죠. 나진선봉 경제특구. 골라내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